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시 청년정책 토파보기라는 주제로 이번 토론회 일부 발제를 맡게 된 전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봉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2년 전에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2년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대학생 활동들을 해오면서 아까 박강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에 있었던 서울시립대 예삼삭감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패널을 했던 바가 있고요. 이제 많은 우리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대학생 청년분들과 함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이 뭐랄까 상황 자체나 행위 자체에 대한 큰 뿌듯함을 느끼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소신껏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이제 아까 박강선 의원님께서 굉장히 좀 가볍고 좀 재밌는 그런 발제를 계속해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면서 어차피 보니까 아까 원래 저희 존경하는 김병민 선배님께서 오셨었는데 가셨더라고요. 제가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내용도 좀 가져왔는데 계시면 어떡하나를 좀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가셨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비판할 거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 내에 서울시 청년정책을 전반적으로 다 짚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거, 창업, 복지 요 세 가지에서 한 가지씩을 좀 찝어서 가져와 봤고요. 총평 및 의견 드리고 그 뒤에 토론자분들이 하실 토론 주제까지 제안 드리면서 해당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뇌리에 각인시켜드리고 싶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균형 완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 이 두 가지 단어인데요. 사실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 키워드를 발견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들을 바탕으로 오늘 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공감할 건 공감하고 또 칭찬할 건 칭찬하되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좀 비판적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 비판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로 관통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불균형 완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발제를 보실 때 좀 이 키워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발제를 따라와 주시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정책입니다. 클린 임대인 인증제와 안심 고시원 인증제라는 정책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렇습니다. 먼저 클린 임대인 인증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이나 신용정보를 확인해서 집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제가 속해 있는 동대문구 지역에서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전세 사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집주인과 학생들 간에는 갑을관계가 형성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개혁에 있어서 청년이라는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클린 임대인 인증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권리관계가 깔끔한 임대인들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줘서 청년들이 이분들과는 적어도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의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안심 고시원 인증제입니다. 여기 고시원 살아보신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시원 하면 뭐 타이는 지옥이다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갑갑하고 좁은 그런 공간으로 기록돼 있죠. 실제로도 그런데요. 고시원 같은 곳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적인 측면이나 소음 같은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이나 안전시설 확보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서울시에서 점검을 하고 이 기준에 적합한 고시원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시설 개선비를 33%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주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고요. 정책의 예상 성과입니다. 사실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뒤에는 계속해서 나왔던 성과들을 보여드리겠지만 예상 성과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전세 사기로 인해서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월세 비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한양대가 위치해 있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월세가 1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이 사용해야 하는 주거 비용이 너무나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임대인 인증제를 통해서 전세 사기 문제나 청년들이
주거와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 가불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해결해 준다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안심하고 계약함을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가져와 봤고요. 생각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보시면 고시원 이웃 폭행 흉기 협박까지 이게 옆방에서 있는 소음이 너무나 잘 들리고 하는 문제들도 발생할 것이고 또 고시원 같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불법 증개축 같은 것들은 사실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고시원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층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방안을 정책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논의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균형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의 키워드에서 조금씩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클린 임대인 인증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 사람들 괜찮은 클린한 임대인들이에요라는 인증을 받고 싶게끔 해서 좀 더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형태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심 고시원 인증제도 고시원의 경우에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이제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규제책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임대인이나 고시원 주인들을 원래 기존에 있는 제도권에서 유인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과연 이것이 단순히 유인책으로만 해서 가능한 것인가 좀 더 강한 규제책이나 기준 상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최저 거주 기준 상향, 최저 주거 기준 상향을 통한 주거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물론 뭐 주거라는 형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 잠그고 들어와서 누워서 자고 씻고 할 수 있는 형태만 충족이 돼도 주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의 어떤 존엄성을 보장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한 주거 기준이 현재는 3평 정도로 이제 서울시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 3평보다 좀 더 상향돼야 하는 논의가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 정책입니다. 창업 인프라와 서울 캠퍼스타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서울 캠퍼스타운은 제가 작년에 1년 정도 몸담고 창업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가 지역이 협력하고 청년 창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투자 유치랑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취업 일자리를 마련하는 뭐 어찌 보면 기존에 있는 창업 정책과 크게 다를 바는 없을 수 있으나 적어도 캠퍼스타운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떤 지역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좀 더 산입해서 대학과 기업과 지역이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그 공간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출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뒤로 가야 되는데. 네. 성과입니다. 자 이렇게 PPT를 정말 잘 만들어 주셔서 2017년기부터 총 3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요. 2,300여 팀의 청년 창업가가 양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캠퍼스타운의 창업 기업이 연매출 1,000억을 달성하면서 사실 참여하는 인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창업가가 양성됐고 일자리를 확보했는지도 그렇고 그리고 판로 개척이나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을 통해서 실질적인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출까지도 올려주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되게 면밀하게 담겨있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약점이 존재하는데요. 논의점입니다. 네. 말씀드렸는데 PPT를 제가 안 만들어서. 네. 첫 번째로는 타 창업지역 정책과의 차별성입니다. 서울 캠퍼스타운 정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다른 창업 정책도 시행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생애 최초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리고 지역과 관련돼서 뭐 넥스트로컬 같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이 그 다른 청년 창업 지원 예산 사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큰 차별점이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하지만 제가 서울 캠퍼스타운에서 몸담고 이것들을 했을 때는 정말 지역 발전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낑겨 놔야지 예산이 나오니까 어떻게든 명분 만들어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성행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깊게 고민돼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또다시 나왔습니다. 사회 불균형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의 부분인데요. 사양산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한 3, 4년 전인가요?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코딩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발전하고 너무나도 많은 개발자들이 양성돼 나오시면서 요새 코딩 업계나 이제 개발자분들, 프로그래머분들 취직하기도 어렵고 애초에 그 업계 자체가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캠퍼스타운이나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정책에 있어서 코딩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줄도선하게 놔두거나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은 캠퍼스타운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한때 많은 인기를 누렸던 업종이긴 하나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또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취업했던 분들의 일자리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창업자와 취업자를 아우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업자뿐만이 아니라 이 캠퍼스타운 정책이나 창업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창업하는 사람의 포커싱이 좀 더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청년층이고 역군들이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그 뭐 드라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막 멋있는 거 하고 막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건 중소기업이라는 소리입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소리인데요. 결국 중소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으신 분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상사의 눈치 보지 않고 가불관계 형성을 비껴서 이에 대한 것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캠퍼스타운이라고 해서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좌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를 먼저 짚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 지점을 한 가지 더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고요. 세 번째는 천원의 아침밥입니다. 복지 정책이고요. 아마 이거 드셔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에게 뭐 저렴하고 영양가 넘치는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요새는 자치구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도 따로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1,000원, 서울 1,000원, 학생 1,000원, 그리고 플러스 대학 부담금, 여기 자율 부담금이라는 내용이 빠졌는데 이 대학 자율 부담금이라는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은 쌀 가공품, 식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활용하고요. 뭐 단순히 그냥 식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산 쌀을 소비 증진할 수 있는 효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뭐 폭넓은 장점을 가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는 23년도 기준 27개 대학에 지원했다고 하고요. 24년도 기준 31개 대학에 지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치구 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점검 사항과 발전 방향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33곳의 학생식,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사재기나 예산 부족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33곳의 학생 식당을 직접 방문하고 정량 배식하고 있는지, 혹은 식권 사재기가 발생하진 않는지 이런 여부들을 직접 전수조사하겠다라고 서울시에서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 지침이 위반되거나 식단 품질이 저하될 시에는 시정명령 및 지원 중단까지도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서울시에서 고시했습니다. 순서가 일단 하겠습니다. 네, 총평과 의견을 잠시만요. 네, 그럼 총평 및 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총평과 의견 하면서 한 번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자, 불균형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발전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천원의 아침밥 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천연의 아침밥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대학 자율 부담 예산이라는 거에 좀 집중해서 다음 걸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천연의 아침밥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고물가 시대 학생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아침밥 한 끼 정도는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이나 부모님의 재산 혹은 뭐 부모의 직업, 내가 자라온 환경 같은 거에 구애받지 않고 비슷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까지도 담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1,000원, 정부 1,000원, 학생 1,000원의 부담은 1인당 식수상 3,000원이 들어가는데, 이 대학 자율 예산 부담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굉장히 허울 좋아 보이지만 대학의 규모 차이나 대학별 예산 지원의 차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받고 실제로 식사할 수 있는 식사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적은 인건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적은 노동 인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식수 인원을 대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이 노동 인건비가 노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네, 저를 봐주십시오.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던 이 사업조차도 대학의 규모나 대학의 재정 지원 예산에 따라서 또 다른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점을 놓칠 수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들어올 때 자율부담 예산을 먼저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총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언제 여기로 왔죠? 네. 그 불균형 해소 거기로 좀 다시 가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관통해서 봐야 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정책들이 서울시가 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을 통해서 결국 청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관통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불균형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청년 세대부터 시작해야 되는 방향으로서의 발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총평 및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토론 주제인데요. 토론 주제 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이제 포럼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반에 대한 만족도인데요. 뭐 보통이 44%로 가장 많았고요. 불만족과 만족은 22%, 28%로 대략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에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은 없었고 매우 불만족 같은 경우는 6%를 기록을 했었고요. 개별 정책 만족도, 특히 청년 세대에게 굉장히 많은 키워드를 던져줬던 정책들에 대해서 개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천연의 아침밥 보조금 지원했던 것은 초록색이 만족입니다. 74% 만족했다고 하고 기후동행카드 72%, 서울청년 문화패스는 56% 정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정책들도 있으나 보시면 40%, 청년 안심주택 40%, 청년 월세 지원 34%. 저도 저거를 2번 이상 떨어져 봤기 때문에 불만족으로 표시를 할 것 같은데 서울 캠퍼스타운 52%, 너무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만족이라고는 못 누릴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 인프라,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죠. 청년정책 네트워크, 제가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로도 나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밑에 보시면 정책 인지도가 떨어지고 만족도가 대단히 높지 않다는 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다 세밀하고 한 군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식의 청년 정책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동시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청년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통, 참여, 이 순서대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통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참여나 교육, 세 번째는 지속성 있는 발전, 그리고 네 번째는 실효성 있는 발전 수준인 것 같고, 정책 중요도는 아무래도 일자리와 주거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나오실 것 같고요. 네. 이따가 박수 쳐주시고. 자, 토론 주제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제한점에 대해서 나오신 토론 패널 분들이 공유해 주실 거고요. 지방 정부에 바라는 점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청년 정책의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발제드린 저는 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했던 봉건우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이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